안녕하세요. 마음을 여는 대화의 기술 강의를 맡은 이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감 테크닉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감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제시해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 과정 5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는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감 과정이 대단히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공감 테크닉 혹은 공감 과정을 처음 이해하고 연습할 때는 천천히 각 단계별로 뜯어보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 번 숙고하면서 생각하고 연습하면 점차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나중에는 순간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을 비우기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공감 개념을 한국적인 정서인 정 개념과 비교해서 설명드렸죠. 정은 무엇인가요? 이타적이지만 일방적일 때가 있다. 이게 핵심이죠. 정에서는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긴 하지만 늘 상대방을 위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중심입니다. 내 판단,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마음을 공감하려면 가장 먼저 내 마음부터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마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전 시간에도 사용한 그림으로 설명해 볼까요? 여기 나와 상대가 있죠. 그런데 내 존재가 강하게 있으면 너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팔짱을 딱 낀 채 너의 고통과 어려움을 동정하게 되죠.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감정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너에게로 다가가서 너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어떻게 비워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 그림에서는요, 아예 내 존재를 지우는 것처럼 그렸지만 실제로는 내 존재가 진짜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려고 하므로 내 생각이나 감정은 잠시 내려놓는 것 뿐입니다. 이를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주어진 상황에서 내 감정보다는 상대방 감정에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대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사진처럼 자연 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정식으로 하는 명상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명상이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자세가 본질은 아닙니다. 명상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차분하게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불안한 마음을 명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유는 불안한 마음을 인정하고 내가 불안한 나를 안아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내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는 겁니다. 내 마음 비우기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볼까요? 제가 가르치는 해결중심 모델에는 알고 싶어하는 자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해결중심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를 지칭하는데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원래 상담자는 인간의 심리 발달 등 인간 심리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잖아요. 여기에 실제 상담 경험이 많아지면 척 보면 안다는 점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참여자보다는 나 자신을 우위에 두게 됩니다. 알고 싶어하는 자세란 이렇게 상담자가 나 자신을 중시하지 말고 상대를 조금 더 중시하자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내가 쌓아온 경험을 너무 믿지 말고 그 대신
참여자가 하는 말, 참여자가 느끼는 감정을 좀 더 중시하면 됩니다. 참여자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공감을 하려면 우선 눈과 귀를 열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상대 언어를 이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눈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보이는 표정, 몸짓, 태도 등을 잘 관찰하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고 싶어하는 태도로 관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짓는 표정이나 몸짓을 내 마음대로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이나 감정과 연결짓지 말고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참여자는 분노에 가득 차서 횡설수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참여자는 말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목소리가 작아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금 들은 이야기 중에서 모호하거나 명쾌하지 않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상대방은 마음이 너무 바빠서 듣는 사람이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빼먹거나 건너뛰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냐? 라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찾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 말 중에서 모호한 부분을 찾아내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부드럽게 해서 내가 상대방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질문 방법이 정중하게 묻기입니다. 참여자가 알지 못할 모호한 말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주관식으로 길게 답변하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부드럽고 정중하게 추측하면서 질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혹은 제가 듣기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은 이러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추측이 맞나요? 주의하세요, 여러분. 정중한 태도로 확인하는 질문을 구사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이 맞죠? 그렇죠? 이런 톤이 아니라 무엇인 것 같은데 혹시 제 말이 맞나요? 이런 톤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 말을 구체하고 명료하게 끌어내야 하죠.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경청하면서 파악한 상대방의 논리를 이해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 논리를 내 시각이 아니라 상대방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내와 가볍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약간 전형적인 한국 가정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아내는 집안을 치우려고 잔소리를 하고 제가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아내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난 후에 아내가 왜 목소리를 높였는지에 대해서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내가 톡 메시지로 보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 내서 미안해요. 당신이 내가 유난스럽다고 말하는 것 같고 내 생활 방식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나 봐요. 왜 화가 났는지 배경 논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럴 듯도 하죠. 나름대로 납득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가 한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바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럴 만한 이유입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아내가 소리치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됐던 거죠. 하지만 아내의 그럴 만한 이유를 들어보니, 다시 말해서 아내의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니 그 논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 테크닉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공격적으로 말하거나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참여자에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만한 좋은 이유가 혹은 그럴 만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좋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상대방 원을 경청하고 이해한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바, 즉 욕구를 파악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결핍 욕구가 있습니다. 결핍 욕구는 필요한 것이 모자라서 생깁니다. 결핍 욕구는 스스로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충족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받거나 어디서 무엇을 얻어야 충족이 됩니다. 이런 결핍 욕구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사고와 지각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다음으로 성장 욕구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성장 동기가 있죠. 좀 전에 설명드린 결핍 욕구는요, 무엇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예컨대 식욕처럼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기준점에 도달하면 쉽게 해결되고 더 원하지도 않습니다. 결핍 욕구는 대개 겉으로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도 쉽습니다. 반면에 성장 욕구는 앞으로 더 나아가고 발전하고 싶어서 생깁니다. 예컨대 배우려는 마음처럼 성장 욕구가 일어나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성장 욕구는 겉모습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알아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 마음을 충분히 깊이 공감하려면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결핍 욕구가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성장 욕구를 포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본 욕구로서 성장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상대방이 보이는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애정을 담아서 관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 이면에는 성장 욕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컨대 동생이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그 친구는 왜 그런 말을 했던 걸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이렇게 파악한 상대방의 성장 욕구를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해 봅니다. 아, 동생이 저런 말을 한 것은 나에게 미안해서 그런 거였구나. 나와 더 바람직한 신뢰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였구나. 이렇게요. 이 지점에서 관찰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하는 관찰이란 상대방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관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좋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알고 싶어야 합니다.